물리원 마지막 단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요 마지막 단원은 빛의 이중성, 물질의 이중성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이중성이라는 건요. 파동의 성질과 입자의 성질을 둘 다 가지고 있어 라는 뜻이에요. 이전까지 빛은 전자기 파라고 알고 있었는데 입자성이 있네. 그렇다면 전자와 같은 입자도 파동이라는 성질이 있을까? 여기에 관련된 내용으로 알고 계시면 되는데요. 이쪽부터는 뉴턴 시대에 있던 거시세계에 해당되는 것으로 설명하는 게 아니라 요 밑에 보시면 알겠지만 미시세계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미시세계는 빛, 전자, 양성자, 중성자, 원자, 핵 이런 걸로 설명하는 거라서 기존의 뉴턴에서 얘기했던 거시세계에 해당되는 뭐 돌멩이의 움직임, 야구공의 움직임 그래서 뭐 물체는 질량 가진 물체한테 가속도 생기게 하는 물리량이 힘이야 라는 이 식을 약간 변형해서 미시세계를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거시세계에서 설명하던 거를 미시세계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설명을 해요. 그래서 좀 구분하실 수 있어야 되고 지금까지 우리가 배웠던 거시세계의 법칙과는 다르게 해석해야 되는 부분도 있다라는 것 또한 생각하세요. 그 다음 이쪽부터는 양자역학이에요. 네, 나중에 배우면 알겠지만 거의 확률론이거든요. 이쪽이. 그래서 앞에서 배웠던 뉴턴 시대의 역학 법칙이든 전자기 법칙이든 이쪽하고는 좀 별개구나 라는 사실도 아셔야 되고 양자역학에 대해서 물리원에서는 깊이 있게 들어가지도 않고 가장 기본적인 핵심 개념만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배우게 되는 그 이중성은 빛이 먼저예요. 빛이 입자일까 파동일까 해서 요 밑에 역사적인 흐름을 해놨는데요. 참고로 보시면 되는데 맨 처음에 빛에 대한 연구는 뉴턴이 가장 먼저 했어요. 근데 입자라고. 그리고 요게 우리 지금 물원에는 안 나와요. 토마스 영이라는 사람이 이중순리 실험에서 간섭 무늬를 확인하고 파동이라고 했다는 거는 물리 2에서 나와요. 물 2에서. 그 다음에 얼마 전에 배웠던 맥스웰이 전자기파 수식으로 증명을 했고 헤르츠가 실험으로 증명을 했어요. 자, 그 다음 여기까지가 빛이 거의 파동이라고 사람들은 믿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쪽부터는 이게 입자네? 이거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그 플랑크라는 중요한 과학자와 콤프턴이라는 과학자는 물원 내용에서 안 나와요. 안 나오는데 이 두 학자가 없었으면 지금과 같이 빛의 입사성을 논하기는 힘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설명 없이 저는 기본적인 것만 해줘야 된다는 게 약간 한계가 있고요. 추가로 이쪽 부분에 대해서 양자역학 쪽에서 좀 관심이 있는 친구는 한번 찾아보세요. 플랑크라는 과학자는 흑체 복사 연구. 요거는 지구과학에도 아마 나올 거예요. 빛의 에너지가 양자화되었다는 걸 맨 처음에 발견하고 이거를 아인슈타인도 이용하고 보어도 이용을 해요. 앞에서 전자기파 설명할 때 진공관. 그거를 맨 처음에 크룩스가 아니었으면 다른 연구들이 안 나왔을 거다라는 것처럼 플랑크가 흑체 복사에 대한 연구를 안 했으면 그 뒤에 펼쳐지는 여러 가지 연구들도 힘들었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아인슈타인은 광전 효과, 즉 광량자설로 노벨상 받았습니다. 이걸 빛이 입자다라는 걸로. 그리고 컴프턴이라는 과학자는 X선을 전자에다가 쪼여줘요. 그랬더니 이때 튀어나오는 전자와 X선의 운동량을 설명을 했어요. 이게 굉장히 유명한 콤프턴 산란인데 이쪽에 관련된 우리가 자세한 내용은 배우지 않습니다. 이러고 나서 과학자들끼리 결론이 뭐였냐면 빛은 입자이기도 하고 파동이기도 해. 그런데 입자성이 나타날 때는 파동성은 안 나타나요. 파동성이 나타날 때는 입자성은 안 나타나요. 두 개의 성질이 동시에 나타나지는 않지만 두 개의 성질을 모두 가지고는 있어 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거시세계에서 설명은 불가능한 미시세계에 한정된 내용이라는 걸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네, 광전효과 설명할 때 아인슈타인이 바로 안 나오고 제가 그 다음 페이지에 헤르츠 실험이라고 해놨어요. 헤르츠는 빛이 전자기파임을 증명한 사람이기도 하지만요. 또 하나 광전효과 실험을 맨 처음에 한 사람이에요. 광전효과 실험을 맨 처음에 한 사람. 요 금속판에 빛을 쬐어줘요. 그랬더니 전자가 튀어나와요. 이 전자들이 흘러서 여기에 전류가 흐르는 걸 발견을 했어요. 즉 광전효과 실험은 헤르츠가 맨 처음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때까지는 빛이 전자기 파동이에요. 그런데 빛이 파동이라면 이 실험을 설명할 수가 없는 일이 관찰이 된 겁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1887년에 발견은 했으나 이 상황을 설명하지는 못했고 이걸 설명한 사람이 또 누구겠어요?
아인슈타인이에요. 그래서 전에 선생님이 한번 수업 시간에 얘기했었는데 뭐라고 하냐면 물리과에서 2학년 이후로 전자기학을 배워도 나중에 아인슈타인이 나오고요. 뭐 양자역학을 배워도 아인슈타인이 나오고요. 모든 게 다 아인슈타인이 결론이 나는 거의 이런 걸 경험하게 되거든요. 여기도 마찬가지. 헤르츠가 1800년대 실험을 했으나 설명을 못했고 나중에 아인슈타인이 이렇게 설명하면 어떨까라고 했는데 그게 다 맞아떨어지는 거죠. 자, 그 다음 이 시기에 또 하나 어떤 이제 공식이 나오냐면은 에너지 양자화라는 우리 앞에서 배웠던 E는 HF 요거 배웠어요. 그리고 H 남다분의 C 요거. 즉 이거는 플랑크가 흑체 복사를 열심히 설명하려고 하다가 네, 우연찮게 발견이 됐어요. 그리고 아인슈타인이 광전 효과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용했고요. 보어가 수소 원자 모형을 이용하려고도 사용을 했어요. 다 사용했던 거. 그러면 아인슈타인은 지금 얘기한 광전 효과, 플랑크가 설명 못했던 거를 요 공식 가지고 어떻게 설명을 했느냐. 자, 여기가 이제 금속들이에요. 뭐 금속들이 서로 간의 결합 에너지로 이렇게 결합이 되어 있었겠죠. 그런데 여기에 파동이 아닌 어떤 입자가, 즉 당구공과 같은 입자가 들어가서 얘와 충돌해서 하나를 튀어나오게 하는데 여기 있는 이 입자는 에너지를 갖고 있는 입자야. 근데 그 에너지 양이 얼마냐면 E는 HF라는 거야. 즉 여기서 F는 진동수. 즉 특정한 진동수의 에너지를 가진 빛이 입자의 형태로 접근해서 튀어나오게 해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제가 쉽게 뭐라고 했냐면 금속 전자들이 붙잡혀 있다가 튀어나오는데 튀어나올 수 있게 하는 이 에너지가 입자, 당구공과 같이 생긴 애로 모여 있다면 나올 수 있어. 이때 빛을 입자라고 부르는 이 입자를 그냥 입자가 아니라 광자, 포톤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이렇게 해서 튀어나오는 전자를 그냥 전자가 아니라 광전자, 포토일렉트론이라고 해요. 현재는 이렇게 부르고요. 아인슈타인은 이거를 광량자라고 불렀어요. 에너지 양자화 때문에 그때는 광량자, 하지만 지금은 다 광전자. 광자라는 알갱이가 들어가서 광전자라는 전자가 튀어나와. 그런데 이때 해당되는 에너지를 품고 있는 입자인 빛이 가서 입자끼리 부딪힌 결과 이렇게 된다고 광전 효과를 설명했습니다. 자, 그럼 지금 이제 광전 효과에 대해서 필요한 용어들하고 어떤 식으로 실험 결과 나왔는지를 얘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금속에 빛을 비추면 금속 내부의 자유전자가 에너지를 얻어 금속 밖으로 튀어나가는 현상을 광전 효과라고 부릅니다. 자, 그 다음 광전 효과에 의해 금속에서 방출되어 즉 튀어나온 존자를 뭐라고 한다고요? 광전자. 자, 그 다음 여기에 해당되는 용어들은 잘 기억하셔야 돼요. 광전자가 방출되기 위한 최소한의 진동수, 그 진동수를 가진 에너지가 필요했거든요. 요거를 뭐라고 하냐면 문턱 진동수라고 불러요. 문턱 진동수. 다른 말로는 한계 진동수라고 하는데요. 교과서 교육과정 개편되면서 용어가 몽땅 다 문턱 진동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턱을 넘어간다고 그 정도의 에너지는 있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미 과학자들이 계산 다 했어요. 특정한 금속에 대해서 요 정도의 진동수에 해당되는 빛을 쬐줘야지만 전자가 튀어나오네 라고 이미 계산까지 다 했습니다. 자, 이때 이 정도 진동수에 해당되는 에너지를 줘야 된다고 했잖아요. 금속에서 전자를 떼어내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 이 진동수를 가진 에너지예요.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네, 여기 영어로 제가 적어놨거든요. 네, 그대로 일함수라고 불러요. 그래서 우리는 문자로 요거 W 자로 좀 쓸 거예요. 일함수도 이미 계산이 다 되어 있습니다. 이 헤르츠가 살던 시대는 아직 전자가 발견된 시대가 아니에요. 그래서 얘네들이 빛을 쬐줬는데 전류가 그러네. 왜냐면 전기의 존재는 아니까. 전기의 정체가 뭔지는 모르지만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흘러라는 거는 알고 살던 시대였지 얘 전기의 흐름이 전자 때문이야 라는 거는 나중에 발견됐어요. 얘 존재를 모르니 입자라고 설명을 할 수도 없는 시대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헤르츠가 실험했을 때 뭐가 문제였냐면 파동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금속에 빛을 쬐줘요. 이 파동의 에너지가 충분히 전달된 다음에 그 다음에 뭔가 튀어나와야 되는데 아니 빛을 주자마자 바로 튀어나와요. 그러니까 빛을 쬐자마자 바로 전기가 흐르는 거죠. 이거는 파동으로 설명이 안 돼요. 그 다음 두 번째, 어떤 진동수에 따라서는 전자가 나오고 안 나와요. 그 다음 어떤 진동수 이하면 아무리 센 빛이라도
아무리 센 빛이라도. 우리 파도가 엄청나게 세게 치고 있는데 하나도 그 흔들림 없이 움직이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근데 일반적으로 파동이면 무지하게 파도가 세게 치면 어떻게 돼야 돼요? 뭐 움직여야죠. 얘가 휩쓸려 나가든지 어떻게 되든지. 자, 그다음 같은 진동수 빛인데 빛의 밝기하고는 관계가 없대요. 어떤 특정한 진동수면 이 파도가 엄청나게 약하게 쳐도 전자가 튀어나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파동으로 설명을 못하고 있다가 아인슈타인은 이거를 알갱이, 입자, 이걸로 에너지 가진 애로 설명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고 났더니 다 설명이 되더라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설명을 했느냐? 똑같아요. 왼쪽 극으로 입사하는 여기 빛에너지 줘요. 금속에. 빛의 진동수와 세기를 조절해요. 얘를 변화시켜서 회로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를 측정했더니 어떤 특정한 진동수 미만에서는 안 튀어나오는데 어떤 일정한 진동수 이상에서는 정전자가 즉시 튀어나오더라. 그럼 이때 이 일정한 진동수를 아까 우리가 뭐라고 불렀냐면 문턱 진동수라고 하는 거죠. 이 이상은 돼야지만 전자가 튀어나오더래. 자, 그 다음 같은 진동수의 빛을 비추었을 경우 여기서 얘기하는 같은 진동수는 문턱 진동수 이상의 빛이에요. 단위 시간당 튀어나오는 광전자의 수는 빛의 세기에 비례하더라. 즉 튀어나온 광전자의 적으세요. 최대 운동에너지. 네, 그냥 운동에너지 아니고 최대가 붙어요. 이게 에너지 좀 차이가 생겨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최대 운동에너지는 빛의 진동수가 클수록 커지더라. 그래서 이 밑에 그림 보시면 문턱 진동수보다 작은 빛을 아무리 세게 쬐줘도 전자는 하나도 안 나오는데 문턱 진동수보다 큰 빛은 빛의 세기가 작아도 튀어나오고 빛의 세기가 커도 튀어나오고 근데 이때 약한 빛은 여기 지금 튀어나오는 애 3개잖아요. 그런데 센 빛은 더 많이 튀어나오는 개념으로 이해하셔야 돼요. 이게 입자니까 가능한 거예요. 센 빛이야. 빛이 굉장히 밝아. 그럼 이 에너지 가진 애들이 많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튀어나올 수 있다는 거. 문턱 진동수와 빛의 세기와 관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 광량자설에 의한 광전 효과를 이제 에너지 공식처럼 제가 설명을 할 건데요. 이쪽에 나와 있는 그림으로 좀 쉽게 먼저 이해할 수 있어야 다른 걸로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선 여기에 해당되는 내용은 이쪽에 해당되는 내용이에요. 금속의 빛을 쪼여주면 빛이 진동수가 작을 때는 전자가 안 나오다가 F0인 진동수에서 나오기 시작했다면 그때 진동수를 문턱 진동수라고 한다. 이 문턱 진동수에 의한 에너지는 각 금속마다 가지고 있는 성질로 일함수라고 합니다. 앞에서 했던 내용 지금 다시 한번 정리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즉 최소한 이 정도의 에너지는 되어야 그 일함수를 뛰어넘어 전자가 나올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금속에 일함수만큼 에너지를 주면요. 전자는 나오지만 전자 운동 에너지는 없어요. 튀어나오는 것만 도와준다고요. 그게 지금 이 그림이에요. 여기 있던 전자가 금속 내부에 뭐 엄청나게 많겠죠. 여기에 빛에너지의 에너지를 받아요. 그러면 여기까지 튀어나오기만 한다고요. 얘가 실제 갖고 있는 에너지는 없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때 이 에너지는 좀 전에 해줬네. 얼마예요 지금? 네, HF0. 즉 문턱 진동수만큼 주면 얘가 튀어나온대요. 이 에너지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고요? 일함수라고 한다는 뜻이에요. 요것만큼 주면요. 얘는 운동 에너지가 없어요. 얘는 운동 에너지가 없어요. 그런데 F0보다 큰 빛을 쪼여주면 이 진동수보다 더 큰 빛을 쪼여주면 에너지 차이에 해당되는 운동 에너지를 갖고 전자가 나온대요. 이제 그건 어떻게 설명되느냐. 여기 에너지는 상황이 달라졌어요. 이 에너지가 아니라 요렇게 되는 에너지예요. 얘보다 더 큰 진동수를 가졌어요. 그랬더니 전자가 여기서 여기까지 튀어나왔어요. 그럼 지금 이만큼에 해당되는 에너지가 보세요. 제가 어떻게 쓰는지. 이만큼이죠? 네. 여기 있던 애한테 이만큼 줬더니 튀어나오고도 남은 거예요. 자, 그러면 이때 요 에너지는 얼마예요? 우리 아까 했잖아. 여기 표면까지만 튀어나오는 에너지는 문턱 진동수만큼 해당되는 일함수죠.
네, 그럼 이게 뭐예요, 이게? 이게 뭘까? 이만큼 에너지 줬어. 나 간신히 튀어나왔어. 그 다음은, 네, 전자의 운동 에너지예요. 그 다음은 그 다음은 전자의 운동 에너지. 여기가 바로 운동 에너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좀 정리를 해보면 요 시까지 그대로 하는 거예요. 내가 가한 에너지는 전자 표면까지 튀어나오는 이람수에 전자의 운동 에너지까지 합쳐주는 거야 라는 개념. 되겠어요? 네. 그래서 이 식은 보통 어떻게 쓰냐면 이렇게 써요. 운동 에너지, 카이네틱 에너지는 HF 빼기 W 이렇게 써요. W가 뭐예요? 이람수. 이람수가 뭐예요? 여기 문턱을 넘는 데 해당되는 그 에너지만큼. 그래서 문자로는 이렇게 복잡하게 쓰거든요. 근데 이거 이해 못할까봐 제가 요 그림으로 설명했던 거예요. 요 개념, 운동에너지하고의 같은 개념까지도 기억하셔야 돼요. 다른 데는 이런 식의 그림으로 나와요. 여기 있던 전자가 이 위에까지 올라갔어, 뭐 더 올라갔어. 그런데 이거를 이해하려면은 일단은 개념은 먼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여기까지가 문턱을 넘는 거라면 그 다음은 운동에너지까지 차이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최대 운동에너지라고 말을 하는 이유가 요 지점에도 운동에너지가 생겨요. 표면을 조금만 넘으면. 그 다음 요 지점에도 운동에너지가 생겨요. 요 지점에도 운동에너지가 생겨요. 그래서 여기 제일 큰 운동에너지까지 도달하는데 그때 필요한 에너지로 따져지기 때문에 최대 운동에너지 이런 말을 쓰는 겁니다. 자, 그 다음 164페이지에 우리 광전효과 실험이라고 교과서에 나와 있는 건데요. 이거는 여기 있는 요 검전기라는 애를 알아야지만 돼요. 그래서 학생들한테 물어봤더니 중학교 때 실험을 안 한 학교가 있다고 해서 근데 나중에 설명을 해주면 시험은 봤다고 하는 것 같아요. 요 검전기는 말 그대로 전기 띄었어 안 띄었어 검사하는 거. 어떻게 검사하느냐. 요 밑에 있는 금속박이라는 거 가지고 해요. 금속박은 생긴 거 쳐다보면 알루미늄 호일처럼 생겼는데요. 걔보다 훨씬 두께가 얇아요. 그래서 뭐 생각하시냐면은 껌종이 보면은 안쪽은 그냥 종이 색깔인데 바깥쪽은 은색으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 바깥쪽 은색만 이렇게 떼봤으면 알 거예요. 굉장히 얇고 잘 찢어지는 거. 요걸로 돼 있어요. 그럼 금속이에요. 그럼 여기에도 원자핵과 전자가 잔뜩 있어요. 제가 여기 안에다가 다 그려야 되는데 지금 금속박은 아니 검전기는 위에 금속판, 여기 금속 막대, 여기 금속박이에요. 그 다음에 바깥쪽은 유리로 되어 있는 절연체로 이렇게 돼 있어요. 투명하게. 그럼 여기 원자핵 3개에 전자 3개라고 합시다. 얘 원자핵, 전자. 얘도 원자핵, 전자. 네, 이렇게 중성을 띠고 있어요. 중성이면 금속박이 오므라들어 있어요. 자, 이런데 여기 보시면 에보나이트랑 털가죽이 있거든요. 얘네 둘을 마찰시켜요. 그러면 털가죽에 있던 전자가 마찰에 의해서 에보나이트 막대로 옮겨가요. 즉 에보나이트 막대는 마이너스 전하로 대전돼 있어요. 얘는 마이너스가 엄청나게 많은 대전체예요. 가까이 가져가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마이너스와 마이너스는 서로 밀어내려고 하잖아요. 플러스가 달라붙겠네가 아니에요. 원자핵은 무거워서 못 움직여요. 무조건 검전기는 전자만 움직여요. 여기 있던 마이너스가 얘랑 청력으로 더 멀리 도망가요. 여기 있던 마이너스가 청력으로 멀리 도망가요. 자, 그러면 위에 판은 플러스 3개에 마이너스 하나 남고요.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그대로, 여기는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이쪽은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그래서 서로 밀어내는 청력 때문에 이렇게 벌어져 있는 거예요. 전자만 움직여요. 전자만. 자, 이렇게 벌어진 애한테 뭘 했느냐. 형광등을 비춰주고 자외선 등을 비춰준 거예요. 다시 얘 상태는 지금 마이너스가 상대적으로 조금 더 많은 애예요. 이렇게 된 상태예요. 그런데 밑에 결과 보세요. 형광등은 약한 빛을 주나 센 빛을 주나 그대로 벌어져 있대요. 아무 일 없다는 뜻. 근데 자외선 등은 천천히 오므라들고 빨리 오므라든대요. 자, 그러면 여러분 생각 좀 해봅시다. 오므라든다는 건 이 그림으로 해석해 보세요. 왜 오므라들어요? 전자가 없어져야지 오므라들죠. 전자가 만약에 이쪽으로 더 오면 더 벌어져요. 청력으로. 전자가 없어졌다는 얘기는 이 전자가 갈 곳은 이 위로밖에 없어요. 위로. 그러면 여기 지금 아연판, 금속판이네. 여기 금속판. 여기도 금속판. 금속판에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빛을 쬐줘요.
그럼 우리 배웠잖아. 금속판에 빛을 쬐주면 누가 튀어나가요? 전자가 튀어나가야지. 그럼 여기 전자가 튀어나간 것만큼 빈 부분이 생겼네? 그럼 다시 전자는 어떻게 해? 균형 맞춰서 올라가려고 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쪽에 보시면 다시 보세요. 형광등은 똑같이 벌어져 있대요. 그럼 튀어나가는 전자가 없다는 뜻이에요. 그냥 그 상태 그대로 전자 이동이 없어. 즉 얘는 전자가 튀어나올 에너지가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자외선 등은 약하게 주면은 천천히, 약한 빛이면 뭐길래? 앞에서 했잖아요. 이게 뭐하고 관련돼요? 네. 광자 개수가 적은 거예요. 광자 개수가 적어. 그러니까 천천히. 이 얘기는 나가는 전자도 적다는 거. 센 빛은 광자 개수가 많아요. 그럼 튀어나가는 광전자도 많다는 거겠죠. 얘는 여기서 전자가 튀어나가요. 이 튀어나온 것만큼 전자가 여기 있던 애가 이쪽으로 가서 채워주려고. 아 그럼 또 튀어나가겠네. 그럼 여기서 또 채워주려고 하겠네. 네, 이런 식으로 되는 실험입니다. 간단하지만 광전 효과를 알아볼 수 있다라는 내용이에요. 네, 그래서 결론. 빛은 어떤 경우에는 파동처럼 행동하고 어떤 경우에는 입자처럼 행동하지만 동시에 나타나지는 않는다. 파동에 의한 거는 회절, 간섭, 그 다음에 입자에 관련된 건 광전자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거는 어디에 이용되는데? 라고 나와 있는 건데요. 우리 카메라의 영상 정보를 기록하는 데에 가장 기본적으로 쓰입니다. 여기서 가장 핵심은 카메라 예전에는 필름에 영상이 기록됐지만 여기는 지금 보이는 전하결합 소자. 여기 들어간 단어예요. 줄여서 CCD. 이거의 무슨 약자냐? 네, Charge Coupled Device라고 해서 CCD라고 부르는데 요게 지금 필름 역할을 해주는 거. 그래서 디지털 카메라가 비싸다라고 하면은 요 CCD의 화소 수화, 요 화소에 관련된 거는 얼마나 작게 쪼개야지 더 선명한 빛을 얻는지는 우리 전묘화라는 걸로 1학년 때 제가 신소재하면서 해줬고요. 그 다음에 얘가 크기가 클수록 많은 정보를 담을 수 있기 때문에 가격이 더 훨씬 비쌉니다. 자, 전하결합소자는 뭘로 돼 있냐면은 광다이오드로 돼 있어요. 다이오드. 그럼 뭐가 생각나야 돼요? PN 접합. 네, 반도체요. 얘 또 반도체. 그럼 우린 반도체 알겠지만 여기에 빛에너지 쬐주면은 전자 더 이동 많이 하겠네요. 여기서 보이는 빛 알갱이가 들어가면 전자가 튀어나와요. 이 전자가 바로 전기 신호라는 뜻이에요. 이 전기 신호를 메모리 카드에 저장해주는 방법이 바로 사진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영상 정보를 찍었어요. 우리가 이렇게 보이는 장면 중에 밝은 부분이 있고 어두운 부분이 있어요. 밝은 부분은 빛이 세다는 거예요. 빛 에너지가 크다고. 이 빛 에너지가 크면 튀어나오는 전자도 많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감지하는 전하량이 많아져요. 그럼 이거는 밝은 부분이라고 인식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빛 에너지가 적으면 전자도 덜 튀어나와요. 전하량도 적어요. 어두운 부분 이렇게 해서 명암을 표현해 주는 겁니다. 이러면 흑백 사진이 돼요. 여기에 RGB 필터를 넣으면은 칼라가 되는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내용은 이겁니다. 더 깊이 있게 들어가지 마시고요. 요 정도만 이해하실 수 있으면 돼요. 여기 PN 접합면에 광자가 도달하면 즉 이제 빛의 양에 따라서 광전 효과에 의해 전자가 생긴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전자 생긴 양이, 이 전하량이 빛의 밝기를 만든다고 했어요. 아까 많이 튀어나오는 적게 튀어나오는지 이게 바로 이미지 정보를 만든다라는 거예요. 네, 전하량 측정 장치로 이동시켜서 하는 거고 많으면 밝은 빛, 이래서 명암 구별, 컬러 영상은 RGB 필터. 그래서 여기 보이는 반도체 두 개로 되어 있는 게 광다이오드다. 자, 그 다음 일반적으로 가장 기본적인 내용인데요. 전하결합 소자, 즉 CCD는 빛의 세기를 전기 신호로 이렇게 해준대 라는 거. 일단은 햇빛 받으면은 전자 양공 쌍이 발생. 그래서 그 전자들이 여기 전압 걸어준데 모여요. 쭉 모여요. 네. 그리고 나서 옆에 다시 두 번째 전극을 걸게 하면은 여기 있던 전자가 옆에까지 퍼져요. 자, 그 다음 얘는 꺼요. 그리고 나서 얘한테만 그럼 다시 다 모여요. 자, 그 다음에는 옆으로
이런 식으로 쭉쭉 오른쪽으로 다 지나가서, 즉 전하가 이동해서 얘 양을 측정해서 영상 이미지 정보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컬러 영상을 만드는 원리는 좀 전에 얘기한 대로 RGB 요거를 합니다. 자, CCD는 기본적으로 빛의 색이만 측정해서 흑백 영상만 얻을 수 있어요. 여기에 RGB 컬러 필터를 설치를 하면은 이제 빨간색 있는 쪽은 빨간색만 통과하고요. 뭐 초록색 있는 쪽은 초록색만, 그렇게 해서 알아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얘들은 어디에 이용하냐? 우리가 알고 있는 빛을 인식하는 모든 광 센서는 다 사용하고 있다. 현재 사용 안 하는 분야가 없을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물질의 이중성이라고 해서요. 소단원이 바뀌었어요. 소단원이 바뀌었어요. 물질도 입자이면서 파동이야. 근데 물질은 원래 입자잖아요. 근데 파동의 성질을 갖고 있대요. 그래서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은 물질파라고 부릅니다. 물질파. 자, 우선 앞에 그 톰슨이란 사람이 1897년에 전자를 발견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드브로이라는 이 천재적인 또 사람이 파동이라고 믿었던 빛이 입자라면은 입자라고 믿는 전자가 파동이 될 수 있지 않아?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굉장히 엉뚱한 생각을 했겠죠. 네. 그런데 여기 보시면 1905년에는 그거를 믿지 않았어요. 이런 의견이 있었어도. 그런데 여기에 콤프턴 산란이 발견되고 나서 그럴 수도 있겠네 라고 생각하는 분위기였고, 여기에 쐐기를 박은 게 이제 아인슈타인, 당대 최고의 물리학자인 아인슈타인이 이거 인정할 수 있어 라고 하는 바람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1927년 데이비슨 거머가 실험으로 발견. 그리고 이건 미국에서였는데요. 미국 말고 영국에선 따로 또 독립적으로 실험을 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요기 노벨상 받은 아들 톰슨. 이 사람 또한 전자들이 간섭 무늬, 네, 회절 간섭, 이건 파동이잖아요. 전자인 입자도 이걸 만든다는 걸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자는 파동의 성질도 갖고 있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톰슨은 전자 발견으로 노벨상, 아들 톰슨은 전자의 입자성 가지고 노벨상, 전자 가지고 모든 걸 받은 사람입니다. 받은 집안입니다. 제가 드브로이에 대해서 좀 따로 적었는데요. 좀 특이한 이력을 갖고 있어서 그래요. 그냥 참고로 보세요. 형은 물리학자예요. 형은 물리학자. 그리고 이 사람은 원래 역사학과를 이미 졸업을 했어요. 그런데 형이 솔베이 회의라는 데 다녀와서, 야, 나 오늘 되게 재밌는 얘기 들었어. 이게 파동인 줄 알고 있었던 빛이 입자래 라는 얘기를 이제 막 동생한테 떠든 거예요. 그랬더니 동생인 드브로이가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전자는 원래 알갱이 입자인데 얘가 파동일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하고 다시 대학을 들어가요. 역사과 졸업했거든요. 다시 대학을 들어가서 졸업을 해요. 그리고 물질파 이론으로 박사학위를 받았고, 그 다음에 얘네들이 다 증명이 됐잖아요. 파동인 게. 미국에서, 영국에서 각각 실험했는데 그 바람에 물질파 이론으로 노벨상을 받았습니다. 맨 처음에 출발했던 물리학자인 형은 지금까지도 역사적인 업적은 없고요. 네, 지금 현재 교과서까지 실릴 정도로 유명한 건 동생 드브로입니다. 여기서 잠깐 솔베이 회의라는 내용이 있는데 물리학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요 회의 사진이 있어서 다음 페이지에 좀 잠깐 설명하겠습니다. 우선 솔베이 회의라는 그 솔베이는 사람 이름이에요. 이 사람은 공부를 많이 하고 싶었는데 몸이 아파서 많은 공부를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소다의 공업적 제조법 때문에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벌어요. 그래서 이 많이 번 돈을 물리학과 화학 발전을 위해 재단을 설립하고 전 재산을 기증하고 나서요. 자기가 태어난 이제 벨기에 브리에셀에서 1912년부터 3년마다 기초과학 분야의 회의를 개최하게 됩니다. 네, 여기 제가 1911년인데 여기 12년이라고 돼 있네요. 1911년. 1911년부터 3년에 한 번씩 하고 있고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는 회의라고 생각하면 돼요. 1911년 제1회 솔베이 회의 때 여기 중요한 사람들만 제가 해놨어요. 거의 그 노벨상 받은 사람들, 이 사람들이어서 누가 누군지 한번 맞춰보라고 제가 해놓은 겁니다. 우선 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좀 중요한 사람들이겠죠. 요 사람이 솔베이예요. 여기. 네, 이분이 솔베이. 그 다음에 로렌츠. 이 로렌츠라는 사람이 어디서 한번 나왔냐면은 우리 상대성 이동 할 때 로렌츠 변환이라는 거 있었잖아요. 로렌츠 인자. 그거 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제2회 노벨상 수상자. 네. 요 회의의 의장. 이 로렌츠라는 사람이
여기 앉아 계십니다. 자, 그 다음 여기 누군지 알겠죠? 네, 마리 퀴리. 여기 있는. 이분은 1903년에 물리로, 1911년에 화학으로 노벨상을 2번 받았더라고요. 네, 그 다음에 이쪽에 아인슈타인 지금 1차 회의 때는 서 있어요. 근데 그 밑에 있는 사진을 보면 아인슈타인이 어디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요 분이 플랑크 1918년 노벨상. 그 다음에 여기 러더퍼드 1908년 노벨상. 자, 그 다음 요 사람이 드브로이 친형이에요. 아까 얘기했듯이 역사학을 졸업한 드브로이한테 이 드브로이 형이 솔베이 회의를 갔다 와서 나 오늘 되게 재밌는 얘기 들었거든 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 혹해가지고 드브로이가 다시 대학을 갔다는 겁니다. 네, 그 다음부터는 이제 5회 1927년인데 아까 서 있던 아인슈타인이 지금은 어디 있어요? 네, 정중앙에 있어요. 정중앙에. 그 다음 아까 요분 요때도 의장님이에요. 요분 로렌츠. 그 다음에 또 마리 퀴리 이렇게 있는 거 보이고 그 다음 여기 네 아까 위에도 있던 분이에요. 플랑크. 자, 그 다음에 한번 한 사람 한 사람 맞춰보세요. 네, 제가 한꺼번에 결과 다 써놨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양자 역학의 시작이 바로 이 슈레딩거 때문이고요. 같이 여기 디렉이란 사람하고 같이 했던 거고 요 사람이 콤프턴. 그 다음 여기가 파울리 베타 원리하는 파울리. 여기가 하이젠베르크. 네, 불합적성 원리. 그 다음 여기가 보어. 그 다음 여기가 드브로이예요. 여기가 드브로이. 형은 1차 회의 때 참석은 했지만 뭐 상 같은 건 받은 적이 없고 드브로이가 네 1929년에 노벨상까지 받으면서 그래서 이 1927년 솔베이 회의가 솔베이 회의 중에 가장 유명한 사진으로 흑백으로 되어 있지만 이거를 다시 칼라로 복원한 사진까지 인터넷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리학자들이 이렇게 역사적인 자리에 모였다는 이 사실만으로도 엄청난 대단한 그 사건이기 때문에 그 물리학자들 사이에서는 좀 유명한 사진입니다. 한번 참고로 보세요. 자, 그럼 드디어 드브로이가 도대체 무슨 얘기를 했는데 라는 얘기인데 입자가 파동성을 나타낼 때의 파동을 정의를 내렸어요. 얘를 물질파라고 불러요. 물질파. 다른 말로 이 사람 이름을 따서 드브로이파라고도 부릅니다. 입자가 파동성을 나타내요. 앞에서 계속 얘기했지만 빛이 파동과 입자라면 입자도 파동이 되지 않을까라고 했고 자기 생각을 표현해줄 적당한 이론을 찾았어요. 그랬다가 아인슈타인의 특수상대성 이론하고 플랑크 양자 가설을 발견을 해서 같이 이용을 해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좀 하나 안 배운 게 있어요. 우리가 배웠던 특수상대성 이론은 시간지연, 길이수축 이것만 배웠거든요. 근데 원래는 에너지 운동량 관계도 하나가 있어요. 근데 이거에 대한 내용이 물 1, 물 2 어디에도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이상하겠지만 이런 식이 하나 있어 라는 걸로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의 플랑크 양자 가설은 우리가 알고 있는 E는 HF 요거예요. 요 식 가지고 적당히 표현을 했는데 밑에 보시면 알겠지만 확인이 된 거죠. 실험으로. 그래서 노벨상을 받게 됐어요. 질량이 m인 입자가 속력 V로 운동할 때 입자의 파동성과 관련된 파동의 파장 람다는 다음과 같다. 그래서 어떤 식이 필요하느냐. 아까 선생님이 그 특수상대성 이론에 에너지 운동량 관계식이 있다고 했잖아요. 거기서 나온 식이에요. 요거 하나 적어보세요. E는 P 곱하기 C. E는 에너지고요. P는 운동량이에요. 지금. 그 다음 C는 빛의 속도. 네, 이건 적지 마시고 원래 이런 식이 있어요. 네, 뭐 이게 0이면은 얘는 물체의 정지 에너지야. 뭐 이런 식이 있거든요. 근데 이거 생각하지 마시고 요것만 하나만. 자, 여기서 운동량 P는 C분의 2. 요게 되네요. 그런데 아까 얘기했잖아요. 플랑크의 양자 가설. 우리가 얘기한 HF. 요 식을 갖다가 대입을 할 거예요. 요거를 갖다가 대입할 겁니다. 그럼 어떻게 바뀌느냐? C분의 HF로 바뀌어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식 하나가 또 있어요. 뭐가 있냐면 V는 F람다라는 식 알죠? 그럼 여기 C가 V가 되는 거고 여기는 F가 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식이 어떻게 바뀌느냐? 람다분의 H 이렇게 바뀌어요. 확인되세요?
근데 우리 지금 운동량 구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필요한 건 뭐예요? 파장. 우리가 지금 필요한 거는 파장을 구하고자 하는 거예요. 파장. 그래서 요 식을 바꿉니다. 그러므로 물질파 파장 람다는 운동량분의 H는 플랑크 상수, 말 그대로 상수. 자, 그 다음 운동량은 질량 곱하기 속도. 이렇게 계산할 수 있다라는 거. 즉 여기 해당되는 운동량과 파장이 반비례 관계예요. 돼요? 요거 좀 생각 좀 해보세요. 드브로이는 본인이 식을 새로 만든 건 없어요. 다 남들이 만들어 놓은 거. 좀 전에 얘기했잖아요. 이거 지금 에너지 양자와 그리고 아인슈타인 공식. 요거 두 개 가지고 적당히. 그래서 드브로이 박사 학위 논문이 몇 장이 되지 않아서 심사를 해줄까 말까 했는데 아인슈타인이 인정해서 뭐 통과해줬다 뭐 그런 얘기도 있어요. 예, 여기서 한 단계만 조금 더 업그레이드 시킬게요. 한 단계만 더. 우리가 앞에서 즉 1학기 때 역학을 배우면서 뭘 배웠냐면 운동 에너지와 운동량 관계를 배운 게 있어요. 운동 에너지와 운동량 관계. 운동 에너지는 어떻게 씁니까? 2분의 1 mv 제곱. 근데 이 식을 제가 이렇게 변형해서 한번 가르쳐 준 적이 있거든요. v 제곱 2m분의 v 제곱. 그럼 2분의 1 mv 제곱 나와요. 이거는 2m분의 p 제곱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운동량 p는 루트 2m 운동 에너지. 이렇게 바꿀 수 있죠. 그럼 요거를 여기다 대입을 해봐요. 그럼 물질파는 운동량분의 플랑크 상수인데 운동량은 이렇게 되네요. 아, 이 식도 가능하구나. 네, 요 식을 알면은 뒤쪽에 문제 하나 나오거든요. 요거 바로 될 거예요. 여기까지 한번 알아두세요. 자, 그럼 이제 또 계산해 봐야죠.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하나는 입자가 엄청 큰 야구공, 하나는 엄청나게 작은 전자. 얘를 가지고 계산을 해본 거예요. 시속 150km로 날아가는 질량이 150g인 야구공의 드브로이파를 구했어요. 그랬더니 1.06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4승. 엄청 작아요. 엄청 작아요. 파장은 뭐였어요? 마루부터 마루 사이의 거리예요. 이게 너무 작아. 그러니까 파동성이 보이진 않은 거예요. 파동성이 있긴 있는데 안 보이는 거. 그런데 전자 0.1C 빛의 속력보다 10분의 1 적은 속력으로 날아가는 전자의 드브로이 파장을 구했더니 2.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 나노미터예요. 나노미터. 이게 누구랑 비슷하냐? X선이랑 파장이 비슷한 거예요. 입자잖아요. 그런데 파동성이 나타나요. 자, 이 다음부터 어떤 일을 벌이느냐? X선은 투과력이 굉장히 셌어요. 그래서 세포들한테 쬐주면은 세포에 변형이 생겨서 좀 위험해요. 그러니까 얘를 쓰는 대신에 그 다음부터 누굴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자빔. 전자를 엄청나게 빨리 가속시켜서 투과시키는 얘를 사용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나온 게 전자현미경이에요. 전자현미경. X선과 파장이 비슷한 바람에 이용할 수 있는 범위가 되게 많았던 거예요. 드브로이는 수식으로 이렇게 파동성을 증명했는데 실제 실험으로 물질파를 확인한 사람이 이제 총 셋이지. 왜냐하면 데이비슨이란 이름 항구, 데이비슨이라는 사람과 거머라는 사람이 같이 실험을 한 거고, 그 다음 전자 발견한 아들 톰슨이었기 때문에 총 3명이 물질파를 확인하면서 파동성이 입증이 된 겁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내용은 자세히 아실 필요는 없고요. 물질파를 실험으로 확인했어. 요 정도. 첫 번째 데이비슨 거머 실험에서는 금속 표면에 전자선을 쐈더니 전자들이 튀어나오는데 특이하게 요 부분에서 가장 많이 튀어나오더래요. 자, 이 얘기는 뭐냐면 그 특정한 각도에서 보강 간섭을 일으키는 거야 라고 해석할 수가 있었고 전자의 파동성을 증명했다라는 거 정도로 이해하세요. 자, 그 다음에 톰슨도 또한 전자회절 실험이라고 해서 X선의 회절 무늬와 전자총으로 전자를 쐈을 때의 회절 무늬가 비슷한 걸 보고 얘 파동 맞네 라고 해석을 한 거예요. 즉 물질도 빛과 마찬가지로 입자성과 파동성을 모두 가진다. 똑같이 하지만 동시에 나타나지는 않는다 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자, 그 다음 밑에 나오는 거는 간섭 실험 결과예요. 원래 빛의 간섭으로 이렇게 밝고 어둡고 무늬는 우리 물결파 실험에서도 했잖아요.
만약에 전자가 입자이기만 했으면은 어떤 식으로 돼야 되냐면 무늬가 여기만 있어야 돼요. 입자들이 여기만 쌓여야 된다고. 근데 그렇지 않고 밝고 어둡고가 나타난다는 거는 아, 얘도 파동성을 가지는구나 라고 해석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얘를 가지고 어디에 이용하는데? 라는 게 이제 밑에 써 있어요. 전자의 파동성을 이용해서 전자의 속력을 조절하면 아까 우리 물질파 파장 기억나세요? 네, mv분의 h. 속력을 무지하게 빨리 하면 파장은 작아져요. 파장이 매우 짧은 전자선, 빔을 만들 수 있고요. 이걸로 분해 능, 구별할 수 있는 능력, 작은 거를 구별할 수 있는 능력, 우수한 현미경을 만들 수 있다라는 결론에 이르렀고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질파를 이용하는 예로 전자현미경 나왔는데요. 우선 왼쪽에 나와 있는 게 광학현미경, 우리 일반적으로 쓰는 거. 얘는 전자빔을 이용한 전자현미경이에요. 전자현미경의 특징은 분해능을 높이려고 하는 건데요. 분해능이라는 게 뭐냐면 굉장히 가깝게 붙어있는 이 거리를 뭐 입자가 있다면 이 물체의 모양을 구별할 수 있어 없어. 떨어져 있는 건 당연히 구분이 되죠. 근데 붙어 있는데도 작은 입자까지 구별이 가능하냐 안 하냐고 분해능을 높이기 위해서는 파장이 짧은 빛을 이용한다라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광학현미경은 과시광선을 이용해서 렌즈를 통과해요. 유리. 근데 여기는 렌즈라고 돼 있지만 렌즈가 아니에요. 여기에 렌즈는 코일이에요. 코일. 자, 여기 렌즈라고 써 있는데 일단 쓰세요. 자기 렌즈. 우리 유리로 돼 있는 게 아니라 코일. 이거 우리 배웠던 이거 코일. 이걸로 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코일에서 자기장을 만들어서 전자를 한 곳으로 모아주고 그리고 전자 이동 경로를 바꿔주는 데 써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뭐 집속 렌즈, 대물 렌즈, 투과 렌즈 다 있는데 이것들이 좀 전에 얘기한 대로 광학 렌즈에 해당되는 유리가 아니라 몽땅 다 코일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집속 렌즈, 집속 코일, 자기 렌즈 다 같은 말입니다. 자, 광학현미경은 아무리 배열을 높여도 가시광선의 파장보다 작은 물체는 관찰하기 어렵지만 전자의 경우 운동 속력이 빠를수록 파장이 짧아져서 분해능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그림이 이렇게 나오니까 현미경이랑 비슷한 사이즈로 생각하겠지만 이 사이즈 엄청나게 커요. 일반적인 책상 하나 가득 찰 수 있는 어떤 장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제가 멋지다 물리에 요 전자 현미경에 관련된 영상 하나 놔뒀고요. 그 다음에 다른 학생 한 명이 핵융합이 이루어지는 전자현미경의 어떤 관찰에 관련된 사이트를 알려줘서 제가 그것도 같이 링크 걸었습니다. 전자현미경은 종류가 두 개예요. 하나는 뭐냐면 투과 전자현미경이고 하나는 주사 전자현미경인데 투과는 말 그대로 시료를 통과해요. 그래서 얘를 얇게 만들어야 돼요. 근데 이게 제일 힘들고 주사는 뭐냐면 얘를 표면에서 반사돼요. 그러면 이 표면이 이렇게 돼 있지 않고 만약 이렇게 울퉁불퉁하다면 여기 반사된 면을 다 파악할 수 있죠. 얘는 입체적인 구조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얘는 반사를 잘 시켜야 돼서 얇게 위에다가 어떤 물질을 코팅을 해야 되는 게 여기 코팅을 해야 되는 게 핵심 기술입니다. 자, 얘는 통과되기 때문에 2차원 구조고요. 얘는 표면에서 반사시킨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3차원 구조. 방법은 다 똑같아요. 여기 자기 렌즈라고 돼 있는 거. 이거 다 집속 렌즈가 자기 렌즈예요. 그냥 말만 좀 다르게 한 거지. 여기 지금 렌즈들이 다 자기 렌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특별하게 얘는 뭐 코일이 좀 더 있는데 안쪽으로 더 좀 잘 집중돼서 그쪽 각도에 맞춰서 하려고 이렇게 하는 방법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둘 다 똑같이 전자빔에서 전자선을 가속을 시켜요. 전자가 빠를수록 파장이 작다고 했죠. 그 다음 둘 다 어디로 보내느냐? 자기 렌즈로 보내요. 그리고 얘는 투과시키는 거고 얘는 표면에다 줘서 튕겨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상을 확대해서 보이기 때문에 여기서 투과시켜야 돼서 얇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 그 다음 표면에서 발생된 전자를 검출기로 수집을 해요. 얘를 다시 모니터로 관찰. 그래서 표면이기 때문에 전기 전도도가 높은 물질로 얇게 코팅합니다. 자, 그럼 어떤 식의 모양으로 나오느냐? 그 다음 페이지가 흑백이겠지만은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걸 보면요. 광학현미경, 주사현미경, 투과현미경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네, 광학현미경은 일반적으로 우리 이렇게 보는 그 이상 자세한 세포의 부분은 보이지 않는 이런 구조라면 주사현미경은 아까 얘기했잖아요.
네, 표면에서 이렇게 튕겨나가서 입체적인 구조, 투과현미경은 통과해서 얘를 통과해서 보이기 때문에 그 우리 CT 단면 촬영과 같은 구조입니다. 이렇게 해서 전자현미경을 이용하는 게 물질파 이용입니다.